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 한번 해볼게요. 아우, 뭐 정신이 없다 이거죠. 네, 천천히 하고 있는데도 처음 들어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 이제 또 좀 들어보면 조금씩 알게 되고 이제 아는 것 같고 문제도 이제 보게 되고 개념도 확인하게 되고 또 가면서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자, 18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부동산의 이중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부동산 이중 매매입니다. 자, 여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부동산을 팔았는데, 자, 요 경우에 을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내가 그거 사겠다 해서 걔랑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 자, 매매 계약을 딱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주고 사기로 했냐면 10억 주고 사기로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갑. 나는 갑이다. 자, 갑인데, 자,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 그 누구랑 계약했니? 나 을이랑 계약했는데? 야, 와, 내가 더블로 줄게. 자, 10억 주고 팔았으면 내가 20억 줄게.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자,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는 게 옳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도 위법하지 않고 적법하다. 어느 게 옳다? 그렇죠. 뭘 그래? 자, 적법합니다. 위법한 게 아니라 적법해요. 여러분, 계약을 할 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즉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한 명만 만난다, 여러 명 만난다, 여러 명 만난다. 그거는 위법이다, 적법이다? 적법이에요. 혼인신고, 그러면 말 그대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정해졌는데 딴 놈을 만난다.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우리 결혼식을 올리자라고 구체화된 게 아니라 그냥 계약을 체결한 거죠. 우리 사귈래? 라고 했을 때 그때는 여러 명 만나도 문제가 없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이 물건을 10억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자, 계약을 했는데 저쪽에서 20억 주겠다. 그러면 이걸 어기고 저쪽으로 가야죠. 이걸 어기는 것도 아니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왜? 우리가 계약금을 왜 받아요? 라고 한다면 계약금은 계약의 해제를 쉽게 하기 위한 거예요. 계약의 해제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계약금을 뭐 하면?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면 그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얘가 이렇게 계약금을 1억 원 걸었어요. 을이. 그러면 을은 이 계약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럼 너도 포기할 수 있어. 갑도 포기할 수 있다고요. 을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포기할 수 있다? 갑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3억이 됐다. 계속 가져갈 거예요? 계약을 포기할 거예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그래서 얘는 1억 원을 포기하면 됩니다.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뭐 하면 돼요? 포기. 그러면 얘는 얼마의 손해가 생겨요? 1억의 손해가 생깁니다. 자, 1억의 손해만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1억을 이제 받은 사람 한번 볼게요. 자, 플러스 계약금 1억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얘도 계약금 해제를 하려면 얘가 1억의 손해가 생겨야 계약금 해제됐듯이 쟤도 얼마의 손해가 생겨야 돼요? 1억의 손해가 생겨야 되죠. 그래서 자, 얘는 받은 돈을 돌려줘요. 그러면 얘는 손해가 없어요. 빵원. 그래서 지 돈을 1억 원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걸 돌려줘요. 그럼 총 얼마? 1억 원 받은 거 돌려주고 자기 돈 1억 원.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 되는 겁니다. 2억을 줘야 갑은 얼마의 손해가 생긴다? 1억의 손해가 생겨서 계약금 해지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자, 을이라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계약을 했다. 계약금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바로 누구랑 계약하면 된다. 병이랑 계약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이 되게 많다고요. 자, 그러면 이중 매매 계약은 당연히 뭐가 된다? 유효가 되고. 자,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보세요. 우리 아까 전에 공부했던 동그라미 3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자, 1번 청, 승, 합 했죠? 2번 계약은 유효하죠? 3번 등기를 갖췄죠?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된다? 병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1, 3이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 아시겠죠?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민법의 규정이 없고 민법 교수님 책을 봐도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고 저한테 이제 그 하나씩 원칙을 배우셔서 적용을 하셔가지고 짠 하고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건 무조건 뭐 하자? 기억하자.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교재 정리할게요. 자, 18페이지. 자, 1번. 일반적인 이중매매. 자, 가분의 유효를 보세요.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계약자의 원칙상 허용이 되고 우측의 그 효과는 뭐다? 유효하다. 밑줄 그으시고. 자,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자,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을 안 제2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등기를 이전받습니다. 야, 나한테 넘겨. 해가지고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그럼 내가 2배 줄게. 자, 그래서 이렇게 넘겼어요. 유효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령이 아닙니다. 사실상 반하지 않아요. 부동산 등기를 받은 제2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 취득한지 1, 2, 3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해줬고요. 자, 법률관계. 그러면 제1매수인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등기 말소해. 내가 먼저 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유는 여러분, 얘가 소유자입니까? 아니죠. 얘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얘가 소유자죠. 적법한 소유자에게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네가 뭔데? 그렇죠.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 계약금도 돌려받았고 이제 아무짝에 의미가 없으니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나번에 법률관계 밑줄 그으세요. 제1매수인에게 나 소유권자니까 너 등기 말소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 얘는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왜? 1번. 계약은 체결했어요? 네. 청승합을 했어요. 2번. 계약은 유효했어요? 유효했어요. 근데 3번. 등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자가 될 수가 없고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자로서 등기 말소를 청구해도 틀어줄 필요가 없죠. 내가 소유자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이중매매가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 이중매매. 선생님, 이중매매 유효하다면서요? 예, 유효해요. 근데 어느 경우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되냐면 요 단어가 들어왔을 때 반사회적 법률이 됩니다. 중도금을 받았어요. 뭘 받았다고요? 중도금.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의 해제가 쉬워졌어요?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계약금까지 받았을 때에는 계약의 해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받은 거고 중도금을 받으면 더 이상 계약금 해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계약금의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을 뭐예요?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갑은 누구랑 계약했는다? 을. 그래서 갑은 을과 계약을 지켜나가야 되는 법률적인 의무가 생깁니다. 뭐를 받았을 때? 중도금. 아니, 중도금을 받았을 때 왜 그런 일이 생기죠? 라고 하면 우리 나중에 저기 뒤에 가면 계약금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무조건 한번 책을 읽으시고 제 밑줄 그은 거 읽으시면서 그러려구니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시는 게 중요하지 문제 푸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문제 풀 시간 있으면 책을 한번 더 읽으세요. 기본 개념을 잘 잡으시기에.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자, 중도금은 주는 순간에 계약금 해제가 안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갑은 을과의 이행할 신뢰가 생기고 당연히 누구랑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을하고 이제 계약을 유지해서 잔금을 받는 순간에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 갑은 의무가 생겼는데 의무 누구랑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을이랑 계속 계약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생겼는데 아니 병이란 녀석이 네, 너 계약했냐니까 중도금을 받았어. 그러니까 의무가 생겼네. 나한테 넘겨 더블로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자 병이 중도금을 받은 갑에게 을과의 신뢰를 배신해 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합니다. 적극적으로 권유한다. 적극 가담한 거죠. 을과의 관계를 배신하라고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배신하라고. 그러면 형사처벌을 받느냐? 예, 형사처벌 받습니다. 배임죄. 배신죄죠. 배임죄라는 형동처벌을 받고요. 얘도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공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얘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도금까지 받은 다음에 나한테 팔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배신하라고. 배임행위에 뭐라고요? 적극가담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배임행위, 적극가담. 중도금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받았는데 배신하라고 적극적으로 가담했을 때 그 이중매매 계약은 사회질서의 위반이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서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우리 교재 19페이지 2번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중매매 해가지고 요건이 나와 있네요. 자, 양가로 기억에 밑줄 그으세요. 자, 매도인의 중도금 수령 이후 밑줄 그으시고, 자, 우측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제2매수인에게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해주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배임행위에 해당해서 자, 배임죄로서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양가로 니은이죠.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자,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성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매도인의 배임행위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우측에 적극가담 행위로 이루어진 때 매매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반사회적 법률성 무효가 된다. 무슨 단어가 중요하다? 배임행위에 동그라미 1번, 적극가담이 동그라미 2번. 중도금 받은 다음에 적극적으로 배신행위에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성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자, 나번에 무효가 되는 케이스 보세요. 자, 무효가 되는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양가로 기억. 제2 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판서노트도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1 매수인 있고 제2 매수인 있는데 얘 제2 매수인이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다. 자, 내가 매수를 대신하겠다.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제2 매수인이 배임행위 적극가담. 밑에 밑줄 그으세요. 반사회적 법률성 무효가 된다. 자, 두 번째. 매수가 아니고요. 자, 나는 매수. 아버지 저 주세요. 수증자가 아버지 중도금 받았지만 저 주세요.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면 이것도 반사회적 법률 무효가 됩니다. 자, 양가로 니은에 수증자가 배임행위 적극가담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수증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성 무효가 된다. 자, 증여를 받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 반사회적 법률에서.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제1 매수인이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걸었는데 자, 병이라는 사람이 나 저당권자 나한테 해줘 하면서 저당권자가 되겠다라고 저당권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중도금 받은 다음에 하면 안 되는데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야, 그거 통째로 그냥 완전하게 넘기지 말고 나한테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넘겨.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반사회적 법률이 되는 거죠. 양가로 디귿에 저당권자가 배임행위 적극가담했다면 우측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갑이은한테 부동산을 팔았는데 이번엔 병이 나 임차인으로 들어갈래. 임차권 계약하자. 그래서 임차권자로 들어왔어요. 중도금 받았으니까 배임행위 저지르게 했고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된다? 반사회적 법률성 무효가 된다. 임차인이 배임행위 적극 가담했다면 그 밑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전부 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무효. 자, 됐고요. 다번의 효과입니다. 자, 다번의 효과 나왔으니까 자, 우리 무효의 4원칙을 또 가야 되겠죠. 뭡니까? 첫 번째 1번. 귀책사연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진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누구나 밑줄 그으세요. 귀책사연자를 포함한 누구나 동그라미. 무효를 주장하는 자 동그라미 입증 책임을 지고요. 자, 3번.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선의제3자, 악의제3자. 그래서 자, 우측에 당사자 동그라미, 악의제3자 동그라미, 선의제3자 동그라미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죠. 자,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인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되고요. 반사회적 무효, 즉 불법원인 급여의 경우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20페이지로 휘릭 넘기셔서 자, 양가로 니은의 불법원인 급여입니다. 자, 여기 부분이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저랑 같이 정리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바로 이거죠. 누가 더 나빠? 이렇게 되면 누가 더 나빠? 아까 전에 반사회적 무효는 불법원인 급여라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됐는데 그래서 자, 아까 전에는 여기 부분이 불법원인 급여가 반사회적이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불법원인 급여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반사회적 무효라는 얘기죠. 반사회적.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중매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페이지 맨 위를 보세요.
자, 양가로 니은에 불법원인 급여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따라 얻은 급여가 맞느냐? 그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얻은 등기, 급여죠. 자, 이것도 불법원인 급여가 맞느냐? 불법원인 급여가 맞다. 불법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무효와 달리 이미 이행한 부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죠? 반사회적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법에 아주 중요한 조문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밑줄 그으시고 별표 치세요.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불법이 저지르게 된 원인이 누구 때문이에요? 요놈. 적극 배임행위 하라고 적극적으로 꼬신 놈. 요놈 때문이라는 거죠. 요놈. 그러면 예외 규정 때문에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얘한테는 잘못이 없을 때에는 자, 뭐가 가능하다? 그 옆에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반사회적 불법 원인 급여인데 지금처럼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요 케이스. 요 케이스에서는 분명히 불법 원인 급여가 맞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뭐가 된다고요? 불법 원인 급여는 맞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죠. 누구 잘못이 압도적이다? 병이 잘못했다. 병만 잘못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병만 압도적으로 잘못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반사회적 법령의 이중매매는 자, 우측에 불법 원인 급여비, 불법 원인이 제2 매수인에게만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제2 매수인이 있는 때에만 해당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중매매랑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뭐하다? 가능하다. 자, 원래는 못하는데 원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는데 자, 여기 배임행위에 적극하다만 케이스에서는 자, 뭐가 가능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자 민법의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우측에 소유권에 기해서 물건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고 등기 말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등기가 말소됩니다. 됐죠? 말소가 됐어요. 그래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나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권리가 되겠습니다.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오태가 나왔네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반사회적 법률행위인데 돌려받을 수 있느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자, 분명히 못 돌려받는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예외다. 그래서 자, 거기 나와 있는 얘기 병이 불법 원인이 병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 크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정리하십시다. 자,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 이중매매에서 배임행위 적극가담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이고 잘못 얘기했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원래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됩니다. 큰일 날 뻔했다. 자,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근데 이중매매, 배임행위 적극가담의 케이스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리 한 번만 더 해보시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원래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됩니다. 반사회적 무효는 도박 자금을 빌려준다든지 반사회적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반사적 이익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요번에는요. 반사회적 무효인데 이중매매 배임행위 적극가담의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요게 이제 반사회적 무효 중에서 좀 이질감이 있는 애죠. 자,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얘는 배임행위의 적극가담입니다. 배임행위 적극가담. 그래서 야, 배임행위 일으킨 놈이 더 나쁘네. 그래서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 받는 놈이 더 나쁘다. 걔 때문에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걔가 적극가담했기 때문이다. 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사적 이익이 없죠. 그래서 걔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단계, 요 3단계 요게 헷갈립니다. 자, 요거 무조건 잘 기억하시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이 요겁니다. 자, 라번의 법률 관계 볼게요. 자, 양가로 기억. 제1 매수인이 제2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자, 얘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야, 등기 말소해. 내가 소유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지금 등기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소유권자니? 라고 물어보니까, 자, 얘는, 나 의무계약 체결했고, 청승 합의 있었고, 두 번째, 유효했어. 세 번째, 등기는 너한테 가 있잖아! 얘는 소유권을 안 가지고 있는 거죠.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소유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등기 말소 청구권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양가로 니은 보세요. 양가로 니은. 자, 우리 인문 특강에서 했던 거죠. 얘가 이렇게 직접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갑한테 자, 얘한테는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 등기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는 소유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얘가 소유자니까요. 그쵸? 자, 얘는 마찬가지로 1번 청승합이 있었어요. 2번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 3번 등기를 했어요. 아무리 등기가 돼 있어도 무효니까, 반사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얘는 소유권을 시가지 못하고 얘가 소유자죠. 얘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대신 행사할 수 있냐? 을이 갑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양가로 니은 보시면, 자, 제1 매수인이 제2 매수인에게, 자, 밑줄,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해서, 대신해서,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 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전체를 좀 지우고. 자, 분명히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등기 넘겨줘. 등기 절가 있는데. 얘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을이 갑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렇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대신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이건 시험에 안 나왔는데, 요건 이제 사실 사법시험에서 그 옛날에 논술형으로 나왔을 정도로 학설적인 대립이 팽팽한 부분이라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대위 가능하다는 건 맞는데, 제가 분명히 아까 전에 얘가 이렇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라고 했는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교수님에 따라 견해가 분분한데, 우리가 이 전체 전반적인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갑은 자신이 소유권자니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소유청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얘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도 나쁘다 안 나쁘다? 나쁘다. 배임 행위를 아무리 꼬셔도 너도 지조를 지켜야지. 근데 그걸 꼬셔졌어? 나쁘다. 그래서 얘도 나쁘기 때문에 얘도 나빠서 너도 행사하지 마. 권리는 있지만 행사는 하지 마. 너도 행사할 자격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지원인 교수님의 말씀인데 굉장히 이름 타당해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죠. 있지만 행사하지 마. 대신 니는 행사해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양가로 니은. 제1 매수인이 제2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냐? 예,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뭐라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있죠. 반사적 법률 행위를 한 매도인은 매도인의 반환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행사할 수가 없다. 권리는 있지만 너도 나빠. 행사하지 마. 하지만 그 제1 매수인은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제1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러한 권리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양그룹 디귿입니다. 제1 매수인이 제2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얘가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자, 을과 병사에선 어떠한 계약도 맺은 바가 없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야, 소유권 등기 넘겨.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직접 소유청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두 번째 줄에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뭐라고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계약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계약이 있어야 소유청을 행사할 텐데 계약이 없잖아. 근데 무슨 소유청?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대신에 양가로 리을 제1 매수인이 제2 매수인에게 야, 너 불법행위야. 그렇죠. 배임행위 적극가담이 형사처벌도 받는 불법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제1 매수인이 제2 매수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의 배임행위 적극가담에서 자, 소유권 등기를 공유한 제2 매수인에 대해서 자, 그 밑에 불법행위를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쁜 놈 하면서 자,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문자는 뭐라 그랬죠? 고위손. 자, 병이 고의로 했죠? 실수로 한 거 아니죠? 배임행위 적극가담했으니까 고의로 위법하죠? 손해가 끼쳤죠. 예,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이것도 가능해요. 등기말소도 청구할 수 있고 대위에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나쁜 놈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 아니 선생님 무슨 손해 등기 받았잖아요. 놀랐잖아.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배상. 놀랐잖아요. 어떡하지? 하고 놀랬다.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예, 어디 부분에, 근데 올해 제가 이 이중매매를 좀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시험에 나올 때가 됐어요. 이중매매가. 그러니까 올해 이중매매도 단단히 좀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때가 됐으니까. 자, 다음으로 우리 20페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자, 1번의 서설의 가번의 의의를 보시면은 자, 일단 첫 번째 불공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서부터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그러면 불공정한다는 뜻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자, 10억짜리 토지입니다. 10억짜리 토지를 1억 주고 샀다. 그러면 현저한 뭐죠? 불균형이 있는 거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10억짜리 토지를 10억 주고 샀다. 아, 이건 불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쵸? 이건 불공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가번의 의의를 보세요. 당사자가 우측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그쵸?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로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써냐면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폭리행위라고도 부릅니다. 폭리. 자, 10억짜리 토지를 1억 주고 샀으니까 폭리를 취했죠. 폭리행위라고도 부릅니다. 자, 폭리행위까지 밑줄 그으시고. 그러면 선생님 10억짜리 부동산을 1억 주고 사면 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닙니다.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자,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10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자, 갑의 자식으로부터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는 협박 또는 폭행 이런 걸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자식을 깜빵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랬는데 자, 갑이 찾아와서 좀 봐줘라 얘기하니까 을이 얘기하는 거죠. 자, 너 지금 아들 깜빵 보낼까봐 두렵지? 인생 쫑날까봐 두렵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 그러면 너 10억짜리 토지를 나한테 1억 원에 팔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상대방은 지금 뭐에 빠졌다? 궁박하다. 정신적으로 궁박하다. 아주 궁핍하다. 지금 정신적으로 경황이 없다. 이게 궁박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10억짜리 토지를 1억 주고 샀다면 이건 뭐가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됐다.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된다? 폭리행위가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때 판단 시기를 볼게요. 자, 판단 시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자, 10억짜리 토지인데 한 달 후에 1억이 됐습니다. 근데 10억짜리 토지를 자, 여기 나와 있는 10억 주고 샀다. 아,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10억짜리 토지를 1억 주고 팔았는데 현저한 불균형이 그 당시는 보이는데 한 달 후에는 1억 같아졌으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언제를 기준으로 반사회성을 판단했죠? 법률행위 시. 그럼 이것도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법률행위 시.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10억짜리를 1억 주고 팔았으면 이건 당연히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금액이 40억 토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억이 토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그 뒤에 문제인 거지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번에 판단식에 보시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언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시. 자, 반사회적 언제를 기준으로? 반사회적 또 법률행위 시. 불공정도 언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요건 한번 갈게요. 자, 요건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가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궁박 상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예요?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의리 가배 상태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세 가지. 현저한 불균형의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서 이용하는 의사까지. 자, 되셨고요. 그러면 이제 20페이지 가셔가지고 가본을 한번 보시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현저한 불균형.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나번에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궁박, 경솔, 무경험. 그 다음에 답원의 이를 이용하는 행 그렇죠? 이를 이용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용하는 행위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가본부터 정리해 볼게요. 가본부터. 자, 양가를 번의 1번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현저한 불균형 밑줄 그으시고요. 현저한 불균형은 밑줄 그으시고 언제나 현저한 불균형이 아니죠. 바로 이런 매매 계약일 때. 자, 이런 매매 계약일 때, 요런 매매 계약일 때. 자, 뭐일 때? 요런 매매 계약일 때. 자, 그래서 우측에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 사안을 봐야 되겠죠?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르면 10억짜리를 1억 주고 산다? 불공정한 거죠. 폭리죠. 우측에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돼야 된다. 그죠? 여기 궁박, 경솔, 무경험도 아울러 고려될 수밖에 없죠. 왜? 두 번째 요건이니까. 자, 고려돼야 되고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가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거래상으로 봤을 때 10억짜리 토지가 맞습니다. 거래상으로 봤을 때 얼마 토지 된다? 10억. 근데 만약에 이게 거래상으로는 1억짜리인데 갑의 입장에서는 너무 소중한 땅이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어머니의 추억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야. 그럼 얘는 10억의 가치를 느낀다. 이건 주관적 가치죠. 그래서 나는 이걸 거래상으로는 1억짜리지만 나는 10억 가치이기 때문에 1억에 팔았다? 현저한 불균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사안에 해당해서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현저한 불균형을 따져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21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이번에 판례가 나와 있죠. 판례를 볼까요? 바로 요게 없는 경우입니다. 1이 없는 경우. 현저한 불균형은 주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도 있고 그 사이에 균형의 밸런스가 현저히 깨져야 됩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넘기고 1억만 받았으니까 현저하게 불균형이 깨졌죠. 그런데 여러분 증여라는 거 보세요. 증여라는 건 애초에 증여자가 을에게 X 토지를 증여하기로 했다. 그러면 애초에 을로부터 받는 건 없어요. 을로부터 받는 건 아예 없습니다. 증여는 한쪽만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에 큰 차이가 생겨야 현저한 불균형이 될 텐데 이건 현저한 불균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성질상 증여는 나올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부행위 밑줄 그으시고 부담 없는 증여 밑줄 그으시고 우측에 무상계약 밑줄 그으셔서 자, 요 경우는 뭐예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다. 내가 줘봤자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어떻게 공정을 논하냐. 자,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네,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제 나번에 가셔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입니다. 자, 양가로 기억에 가셔가지고 자, 밑줄 그으세요. 궁박이란 밑줄 그으시고 궁박은 뭐냐? 우리가 흔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궁핍하다라고 했을 때 궁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측에 경제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우리 법률에서는 이 궁박이라는 단어를 그 경제적인 관점을 떠나서 더 거기까지 넘어간다는 거죠. 우측에 정신적 또는 심리적 밑줄 그으시고 거기에 기인할 수도 있다.
자, 네 아들 깜빵 보낼까? 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궁핍하다. 즉 정신이 없는 상태다. 이걸 궁박으로 볼 수도 있다. 궁박의 개념이 일반적인 개념보다 좀 넓다. 자, 그 다음에 경솔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솔했다. 그런 얘기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없고, 양가로 디귿의 무경험, 경험이 없다는 것이 특정 부분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다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험은 많지만 스카이 다이빙, 번지 점프, 위에서 떨어지는 건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민법에서 말하는 무경험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가 없으면 나는 번지 점프하고 스카이 다이빙은 무경험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무경험은 무엇이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경우는 일반적인 거래의 경험 부족이다. 자, 그래서 우측에 밑줄 그으세요. 어느 특정 영역에 있어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학교 신입생이나 안 그러면 전업주부, 밖에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무경험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경험이냐? 무경험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리의 태길입니다. 셋 다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불공정한 범죄에 되기 위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는 것은 아니고 그중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자, 네 아들 깜빵 보낼 때 네 부동산 10억짜리 1억에 넘겨라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현저한 불균형은 보이시죠? 그 다음에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했다 안 했다. 무경험은 아닐 겁니다. 아버지로서 사회적 경험이 많으니까 무경험은 안 되고, 경솔도 아니고 뭐에 빠질 수 있다? 정신적 궁박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이것도 좀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안이냐면 갑이 근로자입니다. 을한테 받아야 될 임금 채권이 2천만 원 있습니다. 즉 월급이 2천만 원짜리 밀린 거죠. 그래서 갑이 근로를 하다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쓰러져가지고 뇌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잠깐 의식불명 한 2개월 정도 무의식 상태로 빠진 거죠. 그래서 호흡만 하고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갑의 부인은 어떨까요? 그냥 미치겠죠.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가 옵니다. 그쵸?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가 옵니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 궁박이라고 하죠. 됐죠? 그런데 자,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신이 궁박 상태에 빠져가지고 매우 힘든 상태인데, 자, 갑자기 사용자가 찾아옵니다. 사용자가 왜 찾아오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응급실로 찾아와요. 응급실로 찾아오는데, 자, 그때 무슨 얘기하냐면, 남편보다 일은 너무 안 되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는 바람에 공장 가동을 멈췄고, 재가동하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 들었습니다. 자, 재가동 시, 공장 재가동 시 100만 원이 들었는데, 자, 3천만 원 들었다고 속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여기 있는 2천만 원 포기하시면 저희도 재가동하는 데 들어간 3천만 원 포기하겠습니다. 서로 합의 좀 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 아내는 무슨 상태다? 궁박 상태니까 정신이 없죠. 아유, 저는 됐고요. 제 남동생이랑 얘기하세요 해서, 자, 부인이 병인데 부인의 남동생한테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얘 대학교 신입생입니다. 무경험입니다. 그쵸? 일반적으로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근데 얘가 그걸 쉽게 알아보면 알 수 있었는데도 알아보지 않았던 경솔함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 얘가 그럼 감사하죠 라고 해서 합의를 합니다. 2천만 원 포기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자, 됐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3개 중에 하나만 갖춰도 되는데 3개를 모두 다 갖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가로 2번 가시죠. 양가로 2번 가시게 되면 대리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남동생을 뭐라고 하죠? 그쵸. 이미 대리인이죠. 내 남동생이랑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대리인이죠. 대리인 있는 경우에, 자, 동그라미 치세요. 경솔 동그라미, 무경험 동그라미. 자, 경솔 무경험은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말을 하는 사람 기준으로 경솔했는지, 경험이 부족했는지, 여러분, 따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궁박은 누구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본인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궁박 상태죠. 그래서 대리인 있을 때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 궁박은 누구 기준으로? 본인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3번이죠. 자,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그것이 경솔 무경험 또는 급박한 공국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자, 100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제가 그걸 10,000원 주고 샀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궁박경솔 무경을 이용해서 싸게 샀는지, 즉 불공정한 범위를 했는지, 안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싸게 샀는지 모르잖아요. 불분명할 때 뭐 한다? 추정. 추정은 어느 쪽으로 간다? 좋은 쪽으로 가요. 추정은 어느 쪽으로 간다? 좋은 쪽으로 가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자, 그러면 절을 할 때 궁박경솔 무경을 이용했다고 추정해 줘야 되겠어요? 경매를 통해서 싸게 샀다고 추정해 줘야 되겠어요? 좋은 쪽으로. 따라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100만원짜리 물건을 10,000원 주고 샀다고 해서 경솔 무경험 급박한 공공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면 안 됩니다. 나쁜 쪽으로 추정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에 답원의 이를 이용한 행위죠. 자, 두 번째 줄의 우측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데 얘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어디서 찾아왔죠? 응급실로 찾아왔어요. 이것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 것이고, 자, 양가 이번에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합니다. 경매는 누가 하죠? 법원이 하죠. 경매는 누가 하죠? 법원이 하죠. 경매는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합니다. 법원. 됐죠? 자, 그럼 여기서 경매를 하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제가 법원에 경매를 딱 낙찰 들어가서 10억짜리 토지를 1억 주게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현저한 불균형은 있어요. 자, 현저한 불균형을 갖췄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의 궁박경솔 무경험 상태를 이용했어요? 이용한 건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갑은 궁박은 맞아요. 왜? 지금 자신이 돈이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이용했어요? 이용한 건 아니에요. 그죠? 법원이 경매에 딱 끼어서 이용 못하게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이게 사태를 진행하고 있죠. 그 입찰하신 분한테 우선권 드립니다. 입찰 안 해서 유찰된 거지. 그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갑의 상태를 이용한 건 아닙니다. 왜? 누가 껴있기 때문에? 법원이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 2번은 가졌지만 3번이 안 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안 된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경매 동그라미 크게 치시고 우측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자, 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징역. 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경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효과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효과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뭐였죠? 무효니까 마찬가지로 무효의 사원칙이 적용이 되면 됩니다. 누구나 주장할 수가 있다. 누구나.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자, 21페이지 다 나와 있죠? 자, 뒤를 넘겨볼게요. 여기는 예외 규정이 없어서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당사자, 악의 제3자, 선의 제3자 모두에게 주장할 수가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죠. 자, 마지막으로 판례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응급실에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얘가 이제 민법을 좀 공부한 적이 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이건 무효가 될 텐데 이거를 다시 한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 서류 하나를 만들어 옵니다. 이게 부재소합입니다. 어떠한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민사상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부재소의 합의입니다. 이러면 얘기하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인데 부재소의 합의서를 썼어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웃으면서 갑니다. 룰루랄라 웃으면서 간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갑이 드디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듣고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자, 재판까지 갔습니다. 재판까지 딱 갔는데 자, 거기에 들어온 사장, 자, 사용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 모든 잘못을 일으킨 고의나 과실의 귀책하는 사람이 누구죠? 을인데 을이 뭐라고 얘기냐면 맞습니다. 이거 무효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자, 귀책사연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거죠. 사실은 여기 2천이 아니라 여기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효입니다. 얘가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응급실에 그때 간 것이 궁박경솔 무경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까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뭐라고 했냐면 자,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효를 쭉 주장하고
무효가 맞습니다. 그 판사님이 뭘또? 저 왜 저러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지만 요걸 좀 봐주십시오. 민형사상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부재소에 합의했는데, 그 부분의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지금 재판 들어왔지 않습니까? 요 합의 위반입니다. 합의 위반입니다. 이건 무효가 맞습니다. 근데 이건 합의를 안 지켰기 때문에, 이 합의 때문에 이소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어이가 없네. 야, 이게 무효인데. 이게 효력이 있을 수 있겠니? 그래서 부재소의 합의도 뭐다? 무효다. 자, 그래서 라번의 밑줄 그으세요.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해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자 부재소의 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지 않니?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판례가 판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 뭐라 썼냐면 사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무효인데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게 유효라고 한다면 누가 구제를 받겠니? 이것도 무효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여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까지 모두 마쳤고요. 자, 이제 23페이지에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자, 의사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복습한 다음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 가시게 되면 여기서 지금 미리 봐놔야 됩니다. 왜 봐놔야 되느냐? 여러분 제 습관이 있어요. 어중간하게 걸치자. 왜? 드라마도 있잖아요. 어중간하게 걸쳐야 다음에 뭐가 전개가 될까? 막 어때? 상상의 날을 피우면서 기다리시죠. 민법도 어중간하게 좀 걸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딱 잡아놓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의사와 표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표시를 했는데 그 표시에 상하는 의사가 없다. 그래서 의사가 표시 속에 없네. 흠결 이렇게 씁니다. 의사의 흠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는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의사의 흠결이라고 불러요. 자, 저는 사직하고 싶습니다. 사직의 의사가 있어요. 하지만 표시는 사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많이 하잖아요. 때려치고 싶죠. 하지만 때려치고 싶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없어요. 흠결인 거죠. 자, 그래서 의사 표시가 다르다는 걸 뭐라고 한다? 의사의 흠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의사 표시의 불일치.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있습니다. 진짜 의사는 사직하고 싶은데 그 진짜 의사가 아닌 의사 표시를 했죠? 사직하고 싶지 않다라고 의사 표시했으니까 자, 이것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부릅니다.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말. 사직하고 싶은데 사직하기 싫다고 얘기했죠? 지가 사직할 생각이 있지만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스스로 거짓말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이 사실 독일식 표현으로는 민법적 표현으로는 진위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그것을 알고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자, 이게 거짓말.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뭐냐? 통정의 표시는 자, 허위 표시가 뭐겠죠? 거짓말이겠죠. 거짓말. 거짓말을 통정, 짜고 치는 거. 그게 통정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거짓말을 하고 얘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아버지가 자식한테 부동산을 매매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는 증여하고 싶은데 공짜로 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죠. 얘도 돈을 낼 생각은 없습니다. 증여로 공짜로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담스러워서 매매 계약서를 썼죠. 자, 그러면 얘도 거짓말인 걸 알고 있고 매매 계약서가 거짓말인 걸 알고 있는데 혼자 했다, 서로 짰다. 그렇죠. 서로 간에 합의했다, 통정을 했다, 정을 통했다, 합의했다. 그래서 쌍방 거짓말을 뭐라고 부른다? 통정의 표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른다? 쌍방 거짓말. 쌍방 거짓말. 쌍방 거짓말이 통정의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용어 정리합시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를 뭐라고 부른다? 거짓말. 쌍방 거짓말을 뭐라고 한다? 통정의 표시. 자, 그 다음에 착오죠. 착오라는 건 뭐냐? 자, 제가 호떡을 좋아합니다. 그럼 호떡을 먹고 싶은 의사 표시가 있는데 실수로 호빵이라고 말을 잘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호떡을 먹고 싶은데 우리 호빵 먹으러 갑시다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자,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못 얘기했다는 걸 모르고 있죠. 모르고 있을 때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 착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 발은
호떡집을 향해서 갈 텐데 왜? 제 의사는 호떡집을 가고 싶으니까요. 근데 호빵이랑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 거죠. 선생님 방금 전에 호빵 먹으러 가자면 전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는 뭐예요? 제가 착오에 빠졌네요.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호떡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착오라는 건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거짓말은 안다. 착오는 모른다. 거짓말은 안다. 착오는 뭐라고요? 모른다. 근데 쌍방 거짓말은 통정의 표시다. 아셨죠?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정을 통해서 한다. 합의하에 한다. 쌍방 거짓말.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보셔야 될 것이 뭘 볼 거냐면, 자, 이번엔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는 건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다. 근데 뭐에 걸려있다? 하자가 있다. 하자. 하자가 어디에 걸리냐면, 동기에 하자가 걸립니다. 어디에 하자가 걸린다? 동기. 아니, 선생님, 어떻게 동기에 하자가 걸릴 수 있죠? 라고 하는 거죠. 하자가 걸리죠. 자, 한번 볼까요? 자, 말 그대로 사기를 치겠습니다. 자, 사기를 딱 치는데 여기는 강박을 하는데 자, 둘 다 뭐가 있느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사기로 짠 동기 부분을 건드립니다. 동기 부분. 사기로 동기 부분을 건드리죠. 자, 실제로 사기당하는 사람이 멍청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사기치는 사람이 영악해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을 빌리면 일주일 후에 1.5배를 갚습니다. 10만 원 빌려주면 일주일에 얼마 갚는다고요? 1.5배. 15만 원. 그럼 선생님 너무 많이 갚으셨는데? 이사야, 가자. 100만 원 빌려주면 150만 원 갚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합니다. 1년 내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동기가 생겨요? 돈을 빌려줄 때 돈 빌려줘야지 라는 의사가 생겨요. 돈 빌려줘. 돈 빌려줘요. 근데 동기는 뭐예요?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몇 배가 더 돌아온다. 1.5배가 더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1년 내내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빌려줘. 1,000만 원 빌려줬다니까 1,500만 원. 1억 빌려줘. 일주일에 또 1억 5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의 동기가 확고히 잡혀요. 아하. 일주일에 1.5구나. 근데 제가 갑자기 나 지금 큰 돈이 필요한데 최대한 끌어모아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1년 내내 그렇게 했는데 사채를 끌어당기고 친인척한테 돈을 빌리고 아는 지인한테 소개해가지고 100억을 가져와요. 그럼 그때 전 튀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자 100억 그러면 동기에 착오에 빠집니다. 동기 부분에 착오에 빠져요. 일주일 후에 150억 받겠구나 라고 이렇게 착오에 빠져요. 어디 부분에 착오에 빠진다? 동기 부분.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은 기망행위를 통해서 어디 부분에 착각을 빠뜨리게 만든다. 동기 부분에 착오를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 하자가 생기는 거죠. 의사표시가 일치하는데 여기 부분에 하자가 생긴다. 의사표시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자, 그러면 강박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자, 보이스피싱 범이 어디겠냐. 자, 너 돈 안 갚으면 말이야. 네 아들 죽어. 그래서 전화를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요 경우에 자, 의사표시는 돈을 줘야지. 내 아들 살리려고. 표시는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돈을 줬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동기는 내 아들이 아니라 딴 놈인데 우물우물 하니까 울먹이면서 얘기하니까 자식의 목소리인지 구별이 안 가더라는 거죠.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까 목소리 구별이 안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협박을 통해서 어디 부분에 공포심을 일으킨다? 동기 부분에 공포심을 일으킨다. 그러면 강박이라는 건 뭐다? 공포심을 통해서 동기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거고 사기는 기망을 통해서 동기의 착오를 일으키는 거죠. 둘 다 의사표시는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한다. 그러면 어디 부분에 하자가 생겼다? 그렇죠. 동기 부분에 하자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에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자, 그럼 23페이지 정리할게요. 자, 로마자 1번에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인데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사표시의 결함. 멀쩡한 의사표시가 아니다 라는 뜻의 의사표시 결함. 자, 1번 의사와 로마자 보시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즉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쭉 밑줄 그으시고 표시에 상응하는 의사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민법에서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한다. 자, 의사의 흠결은 동그라미 쳐야 돼요. 나중에 뒤에 나오니까 의사의 흠결은 동그라미 치시고 자, 밑줄 세 가지 거짓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밑줄 그으시고 쌍방 거짓말, 통정의 표시 밑줄 그으시고 자, 거짓말과 다르게 몰랐던 경우 차고 밑줄 그으셔서 이 세 가지가 의사의 흠결이다. 자, 로마자 2번에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생깁니다. 자,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란 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만
우측에 기망이나 협박을 받아 동기의 형성 과정에 하자가 발생한 것. 동기 형성 과정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하자에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뭐가 있다? 사기나 뭐가 있다? 강박. 뭐가 있다? 사기나 강박이 있다. 자, 사기나 강박이 해당한다. 됐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라 해요?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강박하고 사기를 잘 구별 안 해요. 둘 다 똑같이 사기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사기당했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했네. 이렇게 이제 강박당했다는 안 하거든요. 근데 같은 뜻으로 쓴다는 얘기는 그게 뭐냐면 내용이 같다는 게 아니라 생긴 게 같다는 거예요. 어디 분에 하자가 생긴다. 동기분에 하자가 생긴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시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나머지 그 진이 아닌 의사표시부터, 즉 24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공부하셨던 내용 우리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10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 법률규정 말고 자, 주은 법률행위를 보셔야 되겠죠? 주은 법률행위는 말 그대로 법률행위 준에서 보겠다. 그래서 뭐가 나왔었죠? 바로 의사, 최고, 관용, 통수 이렇게 해서 두 문자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가셔서 청구권과 항변권이죠. 끝날 때 청구권, 끝날 때 항변권이라고 쓰면 청구권과 항변권이고 그 다음에 그 행사기간이 매우 정해져 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그 권리가 사라진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 자, 그 다음에 형성권은 말만 하면 효력이 생기니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았고 두 문자는 무조건 외운다. 동취추에 겨울에 취하면 추하고 최고 철면상. 최고 철면상은 뭐라는 거죠? 남의 담에다가 완결진다. 담 완결. 그래서 우액하고 갈증이 나니까 물 사서 물매수 물분할. 자, 그래서 쭉 연결하면 뭐가 된다고요? 동취추에 최고 철면상 담 완결 물매수 물분할.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형성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물매수 물분할 나왔는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끝에 청구권으로 끝나도 사실은 이것은 물매수가 들어갈 게 형성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청구권으로 끝나지만 물매수가 들어가니까 형성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청구권이 들어가지만 물분할이 들어가니까 뭐라고요? 형성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일정 기한이 지나면 제거해버리겠다. 강력한 권리니까 제거해버리겠다. 제거 척살해버리겠다. 제척기한으로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페이지 가셔가지고 원시 취득이죠. 어떤 걸 생기게 하는 건물의 신축이나 무주물 선점이 있지만 자, 이것도 원시 취득이다. 점유 취득 시효다.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도 원시 취득이고 자, 승계 취득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대로 넘기는 게 이전적 승계, 그대로 전세권을 넘기는 거, 그대로 저당권을 넘기는 거, 그대로 소유권을 넘기는 게 이전적 승계고 설정적 승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일부를 떼준다. 전세권자지만 전세를 다시 놓겠다. 전전세. 소유권자지만 나한테 용익권과 담보물권인데 얘한테는 용익권을 설정해주고 얘한테는 담보물권 설정해주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설정적 승계. 자, 그 다음에 우리 13페이지 보시면은 자, 재포상 없슈 하니까 아니야 있어. 뭐가 있는데? 공지사 해가지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구별해 주시고 똑같은 해제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합의로 해제했다라는 것은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계약에 의한 해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가시게 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죠. 자,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다 하면 그때는 등기를 못할 뿐이고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자체가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자, 우리 동그라미 1, 2, 3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법률행위에서 자, 등기가 넘어가서 걔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일단 1번 청승합, 청약승낙 의사의 합치가 있고 2번 그 계약이 유효해야 되고 세 번째 뭘 갖춰야 된다? 등기. 이렇게.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 건 어디 성립했다? 청승합, X토지였다. Y토지는 실수 계약서에 잘못 썼지만 이건 청승합이 없기 때문에 계약 성립된 적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행정법규가 자, 요것을 위반했을 때 효력을 무효로 만드느냐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단속 규정이 있고 행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행정 규정은 차제로 하고 단속 규정부터 먼저 무효가 뭐라고요? 무효가. 그 다음에 부동산의 사고 팔음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일종의 뭐에 불과하다? 단속 규정에 불과하고 개인 간의 거래를 유효를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무효로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그런 토지거래 허가제 빼고 나머지 부동산의 부분은 단속하기 위해서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서고 어겨서 하면은 뭐 벌금 내고 할 뿐이지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사회적 타당성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법률행위 시.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 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기가 의사표시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반사회적 동기가 의사표시에 들어와서 의사표시 전체가 반사회적이 되기 위해선 표시되거나 뭐 해야 된다? 상대방이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쭉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간단한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도 충분합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다만 자 요거 우리 정리해야 되겠죠? 원래 무효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는데 반사회적 무효는 도박자금 빌려주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안 됩니다. 왜? 또 다른 사람한테 도박자금 빌려줄 거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되는데 부동산 이중매매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유효지만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효로 바뀐다. 반사회적 무효로 바뀐다. 그런데 이때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는 배임행위를 저지른 놈이 제2매수인인데 걔가 더 나빴지. 걔가 더 나빴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구만.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됐죠? 자, 그래서 20페이지로 오셔서 자, 라본의 법률관계입니다. 자, 법률관계는 시험에 나온 적이 정답이 된 적은 없지만 시험에 정답이 된 적은 없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페이지만 자,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을이 병한테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이중매매를 한 병한테 배임행위 적발한 병한테 직접 소유청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너랑 나랑 채권관계 맺은 적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채권관계가 없어서 직접 소유청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직접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 왜? 을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에 소유자인 갑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느냐? 대위에서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는 가능하다. 대의는 안 되지만 직접은 안 된다. 그리고 을은 병한테 야, 너 배임행위 적극가담 내가 중도금 준 거 알았지? 고의손을 갖췄죠.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왜? 고의 있었고 위법하고 그 다음에 나 손해 입었다. 무슨 손해? 정신적 손해.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어떻게 된다? 기존에 불균형이 생겨야 된다. 근데 불균형은 구체적인 사건에 한해서 생기는 거고 그때 그 토지의 가치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불균형이 생길 수 없는 증여라든지 또는 경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불공정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경매는 법원량이기 때문이고 증여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이다. 요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안 된다. 됐고요. 궁박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사정을 말할 때 얘기했지만 우린 정신적, 심리적까지도 궁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경험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일반적인 경험이 부족한 대학교 신입생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겠고요. 만약에 대리인이 있다면 궁박은 본인 기준, 갑의 부인, 그 다음에 경소가 무경험은 갑의 부인의 남동생, 대학교 신입생을 기준으로 본다. 자,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해야 되고요. 자, 됐고 무효의 사원칙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외 규정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재소의 합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기존의 무효인데 부재소의 합의도 무효다. 여기 정리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자, 의사표시의 결함은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첫날부터 굉장히 수고 많으셨는데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들어가면 조금씩 아는 게 늘고 그 다음에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훨씬 재미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